여보, 요즘 우진이 어떻게 지내? 유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럼요. 공부 잘하고 있어요. 당신 영라 때문에 골치 아플 텐데 너무 신경 쓰시지 마셔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아들인데. 이번 주에 한 번 오라고 해. 아들내미 얼굴 좀 보게. 알겠어, 고성희 씨? 박진석 회장의 갑작스러운 방문, 그리고 그가 건넨 화려한 꽃다발. 성희는 당황하면서도 안도했지만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26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꽃이자 파멸의 신호탄이라는 것을요. 사실 남편의 다정한 미소 뒤에는 불과 1시간 전 조용한 커피숍에서 이루어진 치명적인 거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거래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그 순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과연 고성희는 욕망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박진석이 가온재단 이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고성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절대 이곳에 오지 않던 남편이 예고도 없이, 그것도 한 손에 화려한 꽃다발까지 들고 나타났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희는 재빨리 마음을 추스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당신 말도 없이 여긴 어떻게 왔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다행히 진석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꽃다발을 성희에게 내밀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당신 꽃 좋아하잖아. 장미와 백합이 섞인 화려한 꽃다발이었어요. 그녀는 꽃향기를 맡으며 안도의 한숨을 조심스럽게 내쉬었습니다. 진석의 눈빛에서 의심이나 경계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 꽃을. 갑자기 이러시니까 오히려 더 놀랍네요. 요즘 당신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들렀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소파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음속 불안은 여전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죠.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녹차, 아니면 커피. 진석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으며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온재단. 자신이 차려준 이 재단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드세요. 성희가 따뜻한 녹차 잔을 건네자 진석은 두 손으로 받아들며 한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는 넌지시 물었어요. 우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성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잘 지내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지난주에도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참 밝더라고요. 그래? 나한테는 요즘 연락이 뜸한데. 아이고, 그게 바쁘니까 그렇죠 뭐. 저한테도 사실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너무 깊게 머물러서 성희는 괜히 입술을 축이며 시선을 피했어요. 진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어요. 우진이 방학했지. 이번 주에 한번 오라고 해. 알겠어. 고성희. 마지막 세 글자를 또박또박 발음하는 진석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부를 때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오랜 결혼 생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침을 삼키며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럴게요. 제가 오늘 당장 연락해 볼게요.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할게요. 진석은 그 대답을 끝으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진이 이야기를 하러 온 것처럼 말이에요. 난 이제 회사 들어가 볼게. 성재 녀석이 할 말이 있대. 네, 조심히 가세요. 진석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자 성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진석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가온재단 복도를 걸어 나오던 진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지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그는 낮게,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이 여자가 날 속이고 있었군. 이제 덫을 놓았으니 걸리나 봐볼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냉정하게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사실 진석의 이런 여유로운 태도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온재단을 찾아오기 1시간 전,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죠. 그때 가온재단에서 2블록 떨어진 조용한 커피숍 2층에서 한편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아는 거 전부 싹 다 털어놔. 박진석 회장의 맞은편에는 고성희의 신복 김 실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잔을 들어 올리려다가 물을 쏟을까봐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의 명령과 박진석 회장의 압박 사이에서 그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파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건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선택할 시간이야. 계속 그 여자 편을 들 거야? 아니면 살아남을 거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고 결과도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우진 도련님의 간이식 수술을 숨기신 건 계속해. 끝까지 다 말해. 진석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김 실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이 무결점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그러셨어요. 병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우진 도련님은 완벽해야 한다고, 단 한 점의 흠도 있어선 안 된다고, 그래야 회장님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진석의 턱 근육이 씹히듯 움직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진석은 김 실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 그간 저 독사 같은 여자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지냈지. 돈도 많이 받았을 거고 좋은 것도 많이 누렸겠지. 허나 인생 종치기 싫으면 고성희한텐 입도 뻥끗 말고 그 여자 밑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 그 즉시 나한테 보내. 김 실장은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앞으로 우진이 관련된 거, 성희가 누구 만나는지, 무슨 전화하는지 전부 다 보고해. 알겠어? 네, 회장님.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지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앞으로 넌 내 사람이야. 명심해.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네, 회장님. 커피숍을 나선 진석은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 우진을 도구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 그 모든 게 믿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본격적으로 덫을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떠나고 난 고성희 이사장실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진이 방학했지. 이번 주에 한번 오라고 해. 알겠어. 고성희. 특히 자신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불렀을 때의 그 톤, 그 눈빛. 성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 주차장을 내려다보니 진석의 차가 막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진정해, 고성희. 아직 아무것도 들킨 게 아니야.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그의 작은 변화, 미묘한 뉘앙스를 읽는 건 그녀에게는 본능과도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진석이 생전 찾아오지 않던 가온재단까지 꽃을 들고 온 것, 평소보다 더 다정한 척했던 것, 그리고 우진 이야기를 꺼낸 것, 모든 게 의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성희는 책상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김 실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 김 실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사장님. 실장, 지금 어디야? 가온재단 근처 커피숍에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대기하라고 하셔서. 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 우진이를 찾아야 해. 빨리.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안에 소재 파악해서 보고해. 알겠어? 네, 이사장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을 버린 건 가난 때문이라고. 쌍둥이를 둘 다 데리고 키웠으면 누가 밥이나 먹여줬을 것 같아? 난 그냥 살려고 그런 거라고. 성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우진을 빨리 찾아서 말만 맞추면 남편도 이해할 거야. 그래, 이해하게 만들 수 있어. 혼잣말을 하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만약 못 찾으면, 만약 박진석에게 소방 맞는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성치 못할 거야. 절대로. 성희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자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재단을 나섰어요. 우진의 소재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성희는 알고 있었죠. 은호를 설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어디인가를 말이에요. 분명 은호는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게 알려줄 수밖에 없을 거야. 성희는 운전대를 잡고 순인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점심시간이 막 지난 한산한 시간대였습니다. 카운터에서 준비를 하던 순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성희의 얼굴을 본 순간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빈 테이블로 걸어가 의자를 빼내며 앉았어요. 은호 좀 불러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순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천천히 성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성희의 귀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했었어요. 위생 문제니 뭐든 걸고 문 닫게 한다는 협박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은호 불러줄게요. 순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성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요. 근데 식당 왔으면 음식을 주문하셔야죠. 순이의 말에 성희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으며 그녀는 말했어요. 이 아줌마도 돈 엄청 좋아하네.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다 갖다 주고 꺼지세요.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희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빨리 은호를 만나서 우진의 소재를 캐내야 했습니다. 곧이어 주방 문이 열리고 순이가 무언가를 양손에 들고 나왔어요. 성희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고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거긴 놔두고 가세요. 방해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고 성희의 테이블까지 걸어왔습니다. 성희가 고개를 들어 순이가 든 것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죠?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 하얗게 담긴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이었어요.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통을 순이는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순이는 주저없이 그 소금을 성희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으악! 성희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금이 머리카락에, 얼굴에, 옷에 쏟아졌어요.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을 흔들며 남은 소금까지 전부 성희에게 뿌렸어요. 너 같은 잡기녀는 소금 맛 좀 봐야지. 순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얼굴에 묻은 소금을 손으로 털어내며 비틀거렸어요. 이 미친 여자가 어디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귀한 은호 이름을 함부로 올려. 순이는 빈 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성희를 노려봤습니다. 성희는 가방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신고할 거야. 폭행이야, 폭행. 신고하려면 신고해. 그깟 영업정지 몇 달 맞고 말지. 순이는 한 발 더 다가서며 성희를 쏘아봤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성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식당 문을 열어젖히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소금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순이는 문 앞까지 따라 나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지난번엔 어이없어서 가만히 있었지. 이번엔 봐줄 줄 알고. 성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건지 아니면 눈에 들어간 소금이 따가운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소금 범벅이 된 여자가 비틀거리며 뛰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성희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던지듯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소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고급 브랜드 옷은 하얗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래서 못 배운 사람들하곤 상종도 말아야 해.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얼굴을 닦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어요. 성희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장님, 우진 도련님 소재 파악됐습니다. 성희는 물티슈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정말. 어디야? 부산이야? 아닙니다. 다른 곳에 계십니다. 뭐, 부산이 아니었어? 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이사장님. 정확한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았어. 빨리 찍어. 전화를 끊고 몇 초 후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성희는 급히 문자를 열어봤어요.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우진이가 왜 이곳에 있어? 청화산 숲속의 오두막. 성희는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청화산. 그곳은 성희에게도 우진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우진과 은호의 친아버지, 자신의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유골을 뿌린 곳이었어요. 우진이가 종종 이곳을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성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진이가 이곳에 있었어?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진을 찾아야 했습니다. 빨리 데려와서 말을 맞춰야 했어요. 그래야 진석에게 들키더라도 변명은 할 수 있으니까요. 차를 출발시키며 그녀는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소금을 대충 털어냈지만 여전히 머리카락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우진이 먼저였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성희는 우진에게 할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어떻게 설득할지, 어떤 말로 우진의 마음을 돌릴지 계산했습니다. 우진을 키우며 그녀가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우진은 착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잘 들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성희는 믿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차는 청화산 자락의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오두막이 보였어요. 입구에는 김 실장의 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성희는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김 실장이 차에서 내려 성희를 맞이했습니다. 이사장님, 안에 계십니다. 성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두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무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작은 마루에 평상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우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던 우진이 임기척에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성희를 본 순간 우진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반갑지도 않은 듯한 무표정이었죠. 성희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이제 방황 다 했으면 그만 돌아가야지. 오두막 마루에 올라서며 최대한 애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진이 책을 덮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어머니를 마주 본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우진아, 아직도 모르겠어. 이 엄마는 너 없으면 죽어. 못 살아. 우진은 평상 끝에 앉은 채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랐겠죠.
엄마가 힘들어하면 자신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부산에서 보낸 시간, 아버지의 유골이 뿌려진 이곳에서 보낸 며칠 동안 우진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안 그래도 오늘 들어가려고 했어요. 성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우진이었어요. 착한 아들, 엄마 말을 잘 듣는 아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우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 잘 됐다. 어서 엄마 차로 가자.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을 옆구리에 끼고 평상에서 내려오며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 엄마. 그런데 저 탈차 있어요. 성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습니다. 우진아, 너 혹시 은호가 준 10억으로 차부터 산 거야? 그럼 안 돼. 아껴야 잘 살지. 그녀는 농담처럼 물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돈은 그대로 있죠. 제 차 말고요. 그럼 무슨 차? 성희는 우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순수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데리러 온 사람이 있거든요. 우진의 말에 성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데리러 온 사람. 누가 우진을 데리러 온다는 말인가요? 은호. 아니면 다른 누군가. 성희는 뒤돌아 오두막 입구를 바라봤어요. 김 실장만 차 옆에 서 있을 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우진을 보며 물었어요. 누구?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수습 속 비포장길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아니 3대의 차가 동시에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뭐지? 성희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차들이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박진석이었어요. 성희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우진이 재빨리 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했어요. 진석의 뒤를 이어 박성재가 내렸고 그 다음엔 지은호가 내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성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진석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성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오두막 쪽으로 걸어왔어요. 성재와 은호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진석의 얼굴에는 아침에 가온재단에서 보여줬던 다정한 미소가 전혀 없었어요. 대신 무섭도록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성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2m. 26년 부부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남이었어요. 아니, 적이었습니다. 성희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진석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진석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성희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김 실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걸어왔어요. 성희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김 실장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부산이 아니라 서울, 청화산 오두막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준 것도, 우진이 여기 있다고 알려준 것도 모두 진석의 지시였다는 것을요. 실장, 너... 성희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성희를 지나쳐 진석 앞에 섰어요. 진석은 김 실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데리러 오느라 수고했어. 가봐. 김 실장은 작게 대답하고 황급히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이내 멀어져 갔어요. 성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진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석은 성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고성희.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양손으로 땅을 짚으며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진석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진간이식 숨긴 거 다 알아. 진석의 말에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는데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나 왜 숨겼는지도 알아. 무결점 후계자. 그거 만들고 싶었던 거지. 성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석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그동안 그녀가 가장 잘해온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호는? 진석의 질문에 성희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석을 바라봤어요. 진석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은호는 어떻게 된 거야? 우진이 쌍둥이 동생은? 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옆에 서 있는 은호를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진석을 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가난해서 버렸다고 하던가 아니면 돈 때문에 버린 건가? 어느 쪽이지? 진석의 말에 성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어요. 성희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맞아요. 나 천하의 나쁜 년 맞아요. 성희는 무릎을 꿇은 채 진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애원했어요. 가난이 절 이렇게 만들었어요. 은호랑 우진이 둘 다 데리고 키웠으면 누가 저한테 밥 먹여줄까요? 진석은 성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움직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성희는 더욱 목을 놓아 울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 그랬어요. 당신 말고는 아무도 저 쳐다도 안 봤다고요. 전 그냥 당신 사랑해서 그리고 가난해서 그런 죄뿐이에요. 그녀는 진석의 바지가랑이를 더욱 세게 붙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여보, 그냥 절 죽이세요. 당신이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당신이 내치면 길바닥에서 죽을게요. 진석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성희의 울음소리만 숲속에 울려 퍼졌고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모두 멈춘 것처럼 고요했어요. 진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성희의 손을 떼어냈는데 마치 역겨운 벌레를 떼어내듯 조심스럽게 손가락 하나하나를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입을 열었어요. 역시 당신의 생존 능력은 대단해. 성희는 고개를 들어 진석을 봤습니다. 진석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가스라이팅 하는 학원이라도 다녔나? 연기가 정말 자연스럽던데. 여보. 하지만 더 이상 안 통해. 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희는 다시 한번 진석의 발치에 엎드렸어요. 제발,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당신 날 모르는 건 아니겠지? 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 절대로. 성희의 온몸이 얼어붙었고 마치 영화의 추위 속에 내던져진 것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석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가 다시 성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어요. 당신 이곳에 내려오는 동안 변호사 통해서 당신 비밀금고랑 내 회사에서 삥땅 친 돈, 내가 차려준 가온재단 수익금 전액 압류 걸어놨으니까 이제부터 그 죗값을 치르길 바래. 성희는 입을 벌린 채 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진석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정 원하면 내가 반지하방 하나는 얻어주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혼자 잘 살아보길 바래. 성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26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 가온재단 이사장 자리, 회장 부인이라는 지위, 비밀금고에 숨겨둔 돈까지 전부 사라졌어요. 단 하루 만에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진석은 성재와 은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지. 아, 그리고 경고하는데 혹시라도 앙심 품고 은호 씨나 그 식당 근처에 얼씬거렸다간 바로 구속이야. 당신이 가온재단에서 빼돌린 비자금 내역
그리고 멀쩡한 딸 사망 신고에서 호적 세탁한 공문서 위조 증거들. 이미 내 변호사한테 넘겨놨어. 내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서 조용히 넘어가는 건데 그 사람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 즉시 검찰에 접수될 거야. 감방에서 썩기 싫으면 쥐 죽은 듯이 살아. 알겠어? 진석은 그렇게 단도리를 친 후 성재와 은호와 함께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진도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성희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그렇게 모두 떠났습니다. 성희만 오두막 앞에 무릎 꿇은 채 남아 있었어요. 혼자 남겨진 고성희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곳은 그녀가 한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던 곳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전 남편의 유고를 뿌린 곳이었죠. 가난했지만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아이들 걱정만 했던 남자. 성희는 계단에 팔꿈치를 괴고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당신한테 왔네. 성희는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숲을 지나가며 나무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당신 그렇게 보내서.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는데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많은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재단 직원들, 지인들, 사교 모임 사람들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연락을 해왔어요. 성희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고성이라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가온재단 이사장도 박진석 회장의 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로. 성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가 숲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숲속에 홀로 남겨진 고성이. 그녀에게 남은 건 속죄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원망일까요? 과연 자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